안녕하십니까. 잠 못 들겠쥐? 예, 무명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제주도 살짝 흐리고 비 온다 그래갖고 되게 신나서 쫄랑쫄랑 갔는데 이게 좋다고 해야 돼? 나쁘다고 해야 돼?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나 진짜 그래갖고 제주도에서 입으려고 귀여운 우비까지 같이 샀는데 와, 우비 한 번도 못 입고 팔 다 타고 선크림 발랐는데도 타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갈치조림도 먹고 회도 먹고 딱새우도 먹고 흑돼지도 엄청 먹고 바다도 갔다가 수영장도 갔다가 어디지? 제주도 저기 구좌읍이었나? 그 위쪽에 바다에서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뭐 투명 카약이나 아니면은 반잠수함이래 갖고 원형의 배인데 밑에는 이제 유리로 돼 있어 갖고 이제 밑에 지나가는 물고기들 볼 수 있고 그걸 탔는데 와 비싸 보이는 횟감들 아니 줄돔이랑 막 참돔 자리돔 막 이런 게 막 와 떼지어 다니는 거예요. 가신다면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는 그 횟집 가서 드시지 마시고 그 수협이나 하나로마트, 직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식자재 마트 그런 데서 꼭 사 드십시오. 아니 검색을 했는데 바닷가 근처에 횟집 분위기 좋고 낭낭한 그런 데가 무슨 딱새우를 20마리에 45,000원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메뉴 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근처 식자재 마트를 검색을 했는데 식자재 마트 이름이 코스트고 식자재 마트인 거예요. 코스트코 따라하는 것 같은. 그래갖고 코스트고 식자재 마트를 갔는데 아 거기서는 딱새우 한 18마리에 21,000원 도다리회 도다리가 지금 철이 아닌데 그 사장님이 자꾸 추천을 해주시길래 무슨 숙성이라도 해서 파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 사장님이 직접 썰어서 마시는 거라고. 그래갖고 웃으면서 그럼 믿고 먹겠다고 도다리 회까지 해서 딱새우랑 도다리 회도 한 4만 원 3천 원? 와, 회 배 터지게 먹고 컵라면 하나 때려 먹고 아주 끝내줬습니다. 아니 가서 괜찮은 뷰가 있으면 영상도 찍고 할라 했는데 아침에 러닝을 뛰면서 영상을 찍긴 했는데 너무 흔들려요. 내가 봤을 때 그거 화면 보시는 분 계시면 울렁거릴 것 같은 흔들림이었어 갖고 그거는 못 쓸 것 같고 나중에 한번 혼자 캠핑을 가든가 아니면 요리를 만들든가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종이 들고 찍는 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하는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혈 에피소드 9 시작하겠습니다. 2084년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전날에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어버렸고 구름이 거친 태양은 열심히 뜨거운 입김을 세상을 향해 내뱉었지만 10월 중순 겨울이 시작된 세상의 추위를 녹이기엔 부족해 보였다. 아직 눈이 쌓여 녹지 않은 시내의 한 한식당 옆 골목. 요한이 차가운 입김과 함께 뜨거운 담배 연기를 내뱉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에서 담배를 태우던 요한의 앞으로 곰처럼 생긴 사내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요한이 아저씨가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다가온 사내를 보고 당황한 요한이 재빠르게 담뱃불을 바닥에 지져 끈 후 주머니에 주워 담고 공손히 손을 모았다. 어제 일 때문에 왔다. 무성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생김새 때문인지 부드럽기는커녕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을 거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성이 입을 열기가 무섭게 요한이 재빠르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무성은 부드러운 말투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곰처럼 무섭게 생긴 외모를 탓하며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요한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젊은 사내의 이름을 부른 무성은 사내가 불안에 떨며 고개를 들자 젊은 사내가 숙였던 높이보다 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어른으로서, 남자로서 비겁했고 나약했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믿어줬으면 한다. 너와 현민이, 세정이, 희진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알겠으니까 이제 고개 드세요.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최선을 다해볼게요. 고개를 든 무성의 검은색 눈동자는 과거와는 다르게 뚜렷하고 밝게 빛이 났고 달라진 무성의 눈빛은 요한을 밝고 깊은 검은색 눈동자 속으로 끌어당겼다. 일단 남부지역과 소통을 해야 할 것 같다. 현민이가 남부지역에 넘어가는 물류 작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남부지역 사람들을 만나는 건 가능하긴 한데 어떻게 하시게요? 남부지역 사람들과는 연락도 안 되고 지정된 생활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될 텐데. 이걸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걸 남부지역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만 한다면. 무성이 입고 있던 겉옷의 속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를 요한에게 건넸다. 편지 봉투를 건네받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빠르게 겉옷 속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이틀 간격으로 물류 작업을 하고 대형 트럭이 와서 옮겨가니까 내일 건네준다면 늦어도 일주일 뒤에는 답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저쪽 지역에도 알려줘야지. 네,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됐다. 단순해서 이미 다 잊었다. 요한은 묵직한 부드러움을 남기고 돌아서는 무성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허리를 숙였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돌아선 무성은 빠르게 회색빛 공장 단지로 돌아갔다. 2084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8시 20분 춘천특별관리시 북부지역 지하 하수도와 연결된 깊은 곳 공터. 여전히 밝은 형광등이 비추는 십자가 앞. 평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고 복도를 비춰주는 조명도 꺼져 있었다. 어두운 복도를 뚫고 걸어온 사내가 입을 열었다. 벌써 일주일 다 되어가는데 아직 답신이 없네요. 어둠 속을 뚫고 온 사내는 요한이었고 요한의 목소리에 밝은 조명의 그림자에 숨어 벽에 기대어 있던 무성이 한숨을 쉬자 옆에 있던 세정과 희진이 12개의 허름한 의자가 모여있는 공터의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결국 남부지역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계속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풀려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 한숨을 내쉰 무성이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얘기했다. 세정과 요한, 현민이 주먹을 쥐고 바닥을 보며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포기하긴 일러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우리. 희진이 네 사람을 다독이며 얘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복도 끝에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인기척을 느낀 세정이 화롯대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강목을 주워들어 인기척이 들려온 방향으로 강목을 겨누자 요한과 현민도 재빠르게 세정을 따라 강목을 주워들고 세정의 옆으로 붙었다. 지하를 울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소리가 눈앞에서 들리기 시작할 때
공터를 비추던 형광등이 가까이 다가온 사람의 신발부터 서서히 정체를 밝혔다. 다가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무성의 표정이 당혹스러움으로 굳어졌고 세정은 들고 있던 강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가온 사람의 정체는 충천특별관리시의 총책임자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인 희성이었다. 180cm가 넘는 큰 키, 70kg 정도 되어 보이는 비교적 마른 몸매, 검고 풍성한 머리숱에 짧게 다듬은 옆머리, 넓은 이마와 짙고 두꺼운 눈썹, 진한 쌍꺼풀과 깊은 눈매, 두껍고 높은 콧대, 입술 주변으로 귀 밑까지 이어지는 수염 때문에 이국적인 생김새를 가진 희성은 검은색 구두와 짙은 감색의 정장을 맞춰 입고 그 위로 두꺼운 겨울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공터로 걸어 들어와 모여있는 5명의 얼굴을 천천히 확인한 희성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희성의 손에는 휴대전화 말고도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도 들려 있었다. 편지 봉투를 발견한 무성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희성의 앞으로 다가왔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성이 당황하지 않은 척 무덤덤하게 얘기하며 뒷짐을 졌다. 뒷짐을 진 손에는 겉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볼펜의 뚜껑이 열린 채로 쥐어져 있었고 무성의 눈빛은 날카롭게 희성의 목덜미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상한 자세에서 느껴지는 기운에 무성의 눈빛을 확인하고 뒤로 숨긴 손을 무성의 몸 너머로 훑어본 희성은 휴대전화와 평지본트를 무성에게 내밀었다. 희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에 무성은 희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언니, 내 목소리 들려? 희성이 건넨 휴대전화에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목소리를 들은 희진이 무성의 뒤로 조심스레 다가와 볼펜을 든 무성의 손을 부드럽게 양손으로 감싸 볼펜을 빼앗고 희성의 손에 들려있는 휴대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세롬아! 언니! 희성이 건넨 휴대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희진이 반갑게 반응하자 무성과 세정, 요한과 현미는 크게 당황했다. 분명 공터로 다가온 사내는 이 지역의 감시자이자 대통령의 오른팔 같은 사내인데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신들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낯선 사내를 대하는 희진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언니, 몸은 괜찮아? 건이는 잘 지내? 세롬아, 진정해. 우선 설명부터 해야지. 2084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이미 어두워진 하늘 뒤로 한순간에 가을이 사라져갔고 추위가 몰려올 때쯤 희진은 만삭의 배를 끌고 저녁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순혈 한국인들만 모여있는 곳이라 해도 만삭의 임산부 혼자 어두운 밤거리를 걷기란 희진도 쉽지 않아 보였다. 차가워진 공기와 부푼 배를 스치는 낯선 바람, 공허한 도로를 밝히는 밝은 가로등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희진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그때 가로등 불빛 아래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에 숨어있던 사내가 희진의 뒤로 다가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아 빠르게 그림자 속으로 희진을 끌고 들어갔다. 희진이 놀라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자신의 뒤를 덮친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마틴 세롬씨, 부탁으로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기에 뒤에서 힘을 써 놀라게 한 무례를 용서해 주시죠. 희진의 입을 막았던 손과 배를 감싼 손을 푼 희성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직전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게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사내의 모습에 희진은 어안이 벙벙한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세롬이가 부탁했다고요?
당신의 안전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지하에서 벌어지는 모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세롬 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지역의 관리를 맡은 류희성이라고 합니다. 충천특별시의 특별관리시의 책임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걸 알고 있던 희진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희성의 대답에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긴급 연락처로 저장해 놓은 무성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본 희성은 짙은 남색 정장 윗돌이 속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세롬에게 전화를 걸고 희진에게 내밀었다. 희성의 전화를 받은 세롬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 세롬아? 언니,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해. 근데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믿어줄 수 있어? 너 세롬이 맞아? 그래, 나야. 그때 언니를 그렇게 혼자 버려두고 가서 미안해. 그건 됐고 세롬아,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부탁한 거야? 알아. 언니가 있는 곳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쯤은. 근데도 부탁을... 언니, 그런 사람이라 부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줘. 일단 알겠어.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천천히 알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대답을 마친 세롬이 전화를 끊자 희성이 휴대전화를 속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희진에게 건넸다. 저와 세롬 씨랑만 연결되는 휴대전화입니다. 발신은 안 되고 수신만 가능하니 항상 휴대하고 계시죠.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희진의 손에 휴대전화를 건넨 희성이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는 텅 빈 도로를 빠르게 걸어 사라져갔다. 희성이 희진을 찾아가기 2주 전,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와 진동 소리에 희성은 혼자 누울 수 있는 작은 침대에서 뒤척거리다 잠에서 깼다. 자신을 잠에서 깨운 진동 소리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결에 확인한 전화번호가 눈을 감아도 눈앞에 맴도는 익숙한 전화번호였기에 희성은 침대에서 재빠르게 일어났다. +82 10 땡땡땡 땡땡 71 다시 01 저장되어 있지 않는 번호였지만 가슴 속에 깊게 남아있던 익숙한 숫자에 희성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정적을 깨고 희성에게 전화를 건 여인이 입을 열었다.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그때 장례식장까지 오신 거 봤어요. 부재중 전화도 확인했고요. 도청기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도 찾아오려고 한 걸 보면 나한테 미안했어요? 아님 나한테 잘못한 게 또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전히 아무 말도 없네요.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요? 미안한 거? 잘못한 거? 아님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할 거면서 전화는 왜 받았어요? 됐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거란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게요. 예. 나지막한 희성의 대답에 세롬은 지금껏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버렸다. 나 우리 오빠 죽고 나서 진짜 힘들었는데 오빠를 죽인 그 순혈 한국인이랑 그런 짓들을 계획한 대통령한테도 복수한다는 다짐 하나로 버텼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순혈 한국인들이 전부 잡혀가니까 밖에선 대통령이 그런 짓을 계획했다는 내 말 자체를 믿지 않아요. 아저씨는 가족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나는 같은 집, 같은 환경,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피가 흐르는, 나랑 같은 사람이니까. 연민이나 동정, 미운정, 고운정 다 떠나서 같은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피가 뭐라고. 피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요. 제발 좀 도와줘요. 가족이라는 하나 남은 울타리를 부숴버린 그놈들 절대로 용서 못해요. 알겠습니다. 약속해줘요. 무슨 일 있어도 도와주겠다고. 예. 아저씨가 춘천특별관리시의 총책임자라고 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오빠가 남기고 간 다른 가족들이 있어요. 안전을 보장해주고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줘요. 2084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8시 40분. 그럼 지금 그 말만 믿고 우리도 이 사람을 믿으란 말이냐? 믿고 말고는 우리 선택에 달렸어요. 하지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저씨. 그렇다 해도 우리를 이곳에 가두게 만든 장본인의 최측근이다. 무엇을 믿고 함께한단 말이냐? 대통령님께선 한 달 뒤 12월 3일 일요일 오후 9시에 맞춰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신림 나들목으로 빠져나온 뒤 5번 국도를 이용해 이곳 북부 지역의 명암 저수지 근처 폐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실 겁니다. 희진과 무성이 언성을 높이자 두 사람의 대화에 희성이 끼어들어 한마디를 보태고 말을 이어갔다. 대통령님께선 204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저와 함께 예배하러 가셨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오실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우리 편을 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무성의 단호한 대답에 희성이 손에 들고 있던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 봉투 안에 담긴 2장의 편지지를 꺼냈고 2장의 편지지를 펼쳐 무성에게 내밀었다. 한 장에는 북부 지역의 지하 수도, 지하 통로와 공터의 위치가 자세하게 적혀 있었고 다른 한 장엔 도움을 요청하는 무성의 글들이 적혀 있었다. 편지 봉투 안에 담긴 편지를 읽은 희성이 허공을 의시한 채 무덤덤하게 얘기했다. 남부지역의 기술자이자 지금은 갇혀있는 범죄자. 그 사내와 남부지역에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면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희성의 대답을 들은 세정과 현민, 요한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무성도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한 표정으로 희성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들은 각자 사정이나 의지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은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이곳의 책임자이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끼려고 하는 겁니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희성이 알 수 없는 대답만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 어두운 통로를 향해 사라져갔다. 무성은 지하 공터에 남아있던 요한과 현민, 세정을 불러 세웠고 희진에게 지금 벌어진 상황을 되물었다. 어쩌자고 저런 위험한 사람을 끌어들였냐, 희진아. 저번에 말했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끼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옆에서 잡아줘야 한다는 거.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거라면 그저 믿어줘야 한다는 거. 나한테는 지켜야 할 울타리가 남아있어요. 딱 봐도 썩은 동아줄이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잔뜩 썩은 동아줄이건 잡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저씨. 뭐가 됐던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6개월째 여기서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았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먹고, 우리가 자라오고 살아왔던 곳에서 내쫓긴 채로. 요한이 현민의 얼굴을 쳐다보곤 희진의 대답 뒤에 말을 이었다. 요한의 대답에 무성은 주변에 있던 요한과 현민, 세정과 희진의 얼굴을 차례대로 둘러보곤 작게 한숨을 쉬고 대답했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릴 때는 아니다. 우선 저 남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 기다려보자꾸나. 다음 모임엔 다들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고 공장 지하 1층에서 기다리거라. 무성은 대답을 마치고 지하 공터 밖으로 먼저 걸어나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매번 영상 찍을 때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걔가 꼭 영상 찍을 때 그렇게 야옹야옹거려서 매번 일시정지를 하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나?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나 보네.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면 그냥 저놈의 고양이 새끼 이거 또 관심 달라고 웅얼웅얼 거리는구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다음에 진짜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냥 뭐 대충 하는 정도인데, 요리를 하는 영상을 찍을 뭐 레시피를 공유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진짜 가까운 캠핑장에 가서 뭐 바베큐 해 먹는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되나. 영상을 그 소설을 다 읽고 나서 할 생각인데, 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뭐든 다 잘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닌가? 수영 빼고 다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근데 제 거 들으면서 좀 잠이 오나요? 난 모르겠네. 좀 잘 주무셔야 할 텐데 듣다가. 아무튼 오늘도 편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 못 들겠지?